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은 3강, 3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세 번째 강에서는요. 실제 사회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실제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 해봅니다.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사회생활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고구려와 백제 비교인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벽화인데요. 무용총 어느 벽화죠? 무용총 어느 벽화죠? 수렵도가 되겠죠. 무용총 수렵도 됐죠? 네, 수렵도입니다. 그럼 수렵도라는 개념은요, 뭐 하는 거죠? 사냥하는 거죠. 사냥. 그렇죠. 무용총 수렵도라는 것은 사냥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사냥에 능했다. 사냥하는 모습을 벽화에 많이 그렸다라는 것은요. 고구려인들의 기질이나 성품 어떻다라는 얘기죠? 매우 용감하고요. 용맹스럽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사냥에서 용맹스럽다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수렵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일단 이 양반 한번 볼까요? 이 양반은요. 말을 타고 전진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몸을 반대로 틀고 있어요. 네, 말 타고 전진하면서 몸을 반대로 틀어서 화살을 쏘고 있어요. 자, 제 취미는 승마일까요? 승마 저 안 해봤어요 아직. 자, 여러분들은 승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말을 타면서 몸을 반대로 말의 방향과 반대로 틀어서 활을 쏜다. 이건 뭘 보여주죠? 기마술이 대단히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기마술이 대단히 뛰어나다. 고구려인들은 그만큼 말과 무예에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호랑이가 있네요. 네, 와우. 호랑이는요, 우리 민족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울산, 울주, 방구대 암각화에서도 호랑이가 나옵니다. 호랑이가 보여주는 것은 뭐죠? 호랑이는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 민족 구성원들과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또 자세히 보면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거리고 있어요. 호랑이가 매우 용맹스럽고 체격이 크고 상당히 강인한 동물이죠. 근데 이 호랑이를 말 타고 쫓아가는 고구려 무사는 지치게 만들고 있어요. 고구려인들의 사냥술이 매우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 끝이요. 뾰족하질 않죠. 뭉툭하죠. 그런 측면도 나타나고 있어요. 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백제 사신의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양직공도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거는 양직공도에 나와 있는 양직공도라는 책이에요. 양나라 때 쓴 양나라에 찾아오는 각 나라의 사신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책이다. 양직공도. 됐죠? 뒤로 갑니다. 고구려 특징. 네. 산간지역과 농업의 어려움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가 바로 고구려의 도읍지를 드러내는 졸본성이다라고 합니다. 고구려는요, 여러분들 산간지역인데요. 산간지역의 특징은 어때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득수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득수가 어렵다. 물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을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면 안 되고요. 상식적으로 물 얻기가 어려운데 인간이 살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물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우물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농사짓기가 힘든 지역이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국가와 민족 사회단체 명칭, 이름이라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구려라고 할 때, 자, 국호를 통해서 고구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고 플러스 구 플러스 리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고 플러스 구 플러스 리어. 그래서 이 리어는요, 마을이에요, 마을. 리어는 마을이고요. 구라는 것은요, 고를 강조해주고 있죠. 됐죠? 구라는 것은 고를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직역하면요.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이죠.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이죠.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다. 됐죠? 그러면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건 바로 전형적인 산악지대라는 얘기고요. 이 산악지대는 성격이 어떻죠? 매우 험준한 요새라고 할 수 있죠. 험준한 요새이기 때문에 외적을 방비하는 데 매우 유리하죠. 그렇죠? 외적을 방비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외적을 방비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외적을 막는 데 매우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농사 짓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농업에 어려움이 있다. 농업에 어려움이 있다. 됐죠? 자, 지도를 통해서 고구려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본다면요. 네, 보시면은 지금 이것은 5세기 고구려 전성기를 보여주는 지도가 되겠죠. 5세기 고구려 전성기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했던 시점이 427년이 되고요. 여기 지금 한성백제를 무너뜨리고 한강 일대를 차지하는 시점이 475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80년 무렵에 중원 고구려비를 세우게 되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고구려가 위로 아래로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는 시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됐죠? 네, 그래서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5세기 고구려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누구죠?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광개토 대왕 때부터 장수왕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네, 이렇게 고구려의 특징을 조금 개괄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역시 엄격한 형벌을 통해서 강건한 사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법률을 통해서 그 사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반란을 음모한 자가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횃불을 들고 서로 다투어 지지게 하여 온몸이 짓무르게 된 뒤에 참수하고 가족과 재산은 몰수한다. 성을 지키다가 적에게 항복한 자, 전쟁에서 패배한 자, 사람을 죽이거나 겁탈한 자는 목을 벤다.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그 물건의 몇 배를 물어주게 한다? 몇 배? 12배를 물어주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그 물건의 12배를 물어주게 한다. 됐죠? 12배를 물어주게 한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일책 12법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일책 12법. 됐죠? 일책 12법.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갈까요? 근데 이제 일책 12법은요, 사실 부여하고 동일해요. 부여도 동일하다. 근데 일책 12법의 개념은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한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여러분, 네, 고대 사회사 두 번째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제가 어렵게 막 따분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펼치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간단히 최대한 머리에 좀 쉽게 꽂히게 이렇게 간단히 짧은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고구려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고요. 서옥제라고 나오죠. 서옥제. 요것은 이제 고구려의 특징 서옥제라고 할 때 사위서자예요. 사위서. 그래서 이것은 사위라는 뜻이고요. 옥이라는 건 집이죠. 집. 네. 옥이라는 건 집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위가 집을 짓고 사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보시면은 자네 밭 좀 갈게. 네. 예, 장인어른. 아, 여기 지금 어깨에다 메고 있고 지금 밭까지 갈아야 되고. 네. 이거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거 대릴사위제라는 뜻이죠. 대릴사위제. 대릴사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더 편한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처가살이라고 하죠. 처가살이. 더 편한 말로 하면 처가살이. 그렇죠? 그래서 대릴사위제, 네, 이건 처가살이다. 즉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려고, 마음에 드는 여인과 결혼해서 살려고 처갓집에 가서
결혼의 허락을 받아요. 허락. 장인어른이 여기 쫙 서 계시면은 넙죽절을 합니다. 예, 넙죽절을 하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장인어른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때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네. 고생길이 열린다는 걸 전혀 직감 못하죠. 네, 결혼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좋아. 너 말이야. 결혼하자마자 내 딸 데리고 나서 살 수 없어. 데리고 나가서 살면 안 돼.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야? 네. 우리 집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너는 뒤에 작은 집을 지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서옥이라고 하죠. 서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작은 집을 짓고 여기 살아서 애를 낳아서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너는 여기 살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하고 싶으니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인어른 집 뒤에 마구간이라도 좋으니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거기서 살게요. 네, 서옥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장인어른 처갓집 입장에서는 뭘 노린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여자가 딸이 결혼하자마자 나가서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여자 집 기준으로 보면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노동력 하나가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처갓집의 노동력 손실 예방이라는 차원이죠. 처갓집의 노동력 손실 예방이라는 차원이죠. 처갓집의 노동력 손실 예방이다. 그래서 남자가 서옥을 짓고 처갓집에 잡일 해주고 장인 장모님 어깨도 주물러주고 우리가 뭐라 그래? 봉사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봉사하는 거죠? 사위 입장에서는 봉사한다라는 그런 혼인 제도. 이걸 봉사혼, 서옥제, 대릴사위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뭐 역대 시험 문제에서도 참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가살이 대릴사위제의 전통이라는 건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상당히. 그렇죠.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모계사회 유풍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거는 모계사회 전형적인 유풍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21세기도 신모계사회라고 하죠. 신모계사회인데 과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면 처갓집 권력의 핵심은 누굽니까? 네, 처갓집 권력의 핵심은 장모님이죠. 네, 장인어른은 아니고요. 네, 장인어른은 사실 이미 이빨 빠지고 털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고요. 부동산에 대한 결정권과 네, 기타 등등 모든 집안의 대소사의 파워는 역시 장모님이 쫙 쥐고 있죠. 게다가 요즘 맞벌이 하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낳은 외손자까지 육아를 도와주면서 장모님의 파워는 네, 날이 갈수록 드세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사위와 장모 간의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요. 21세기 신모계사회의 하나의 단면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일단 고구려의 특징으로 서옥제를 하나 봤고요. 네, 사실 이건 여러분들 김유정이라는 작가의 동백꽃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죠. 김유정의 동백꽃. 그렇죠? 네. 거기 보면은 작중화자인 나는요 소장농의 아들이고요. 점순이죠. 점순이. 네. 별로 특별히 이쁘지도 않은 게 나한테 와가지고 맨날 괴롭히고 심심하면 놀리고 가고 점순이가 나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둘이 네. 산속에 있는 꽃밭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꽃밭 모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꽃밭에 푹 빠지면서 엔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애틋한 그런 소설인데요. 거기 보면은 김유정 선생의 동백꽃에 보면은 동백꽃 향기가 상당히 아름다웠다, 뭐 달콤했다 이런 문장들 많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나의 위치가 바로 전형적인 대릴사위. 네, 나는 맨날 눈치 보면서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도 장인어른은 날 인정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네, 그런 처지. 전형적인 작품이죠. 네, 바로 이 대릴사위제 얘기를 했고요. 뒤로 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형수취수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이렇게 바꿔주시면 더 좋아요. 형사취수제죠. 한문으로 얘기할 땐. 이제 오타인데요. 일종의 형사취수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빨리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는 또 빨라지겠죠. 그렇죠. 형사 취수제는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묶어서 얘기할 때는요. 통칭해서 취수혼이라고도 해요. 취수혼.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고요. 동생이 죽으면 재수 씨를 취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형사 취수혼이라고 그러는데요. 봐요. 형수님. 이제 제가 돌아가신 형님 대신 형수님과 조카들을 지켜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형사 취수제고 이건 왜 이런 풍습이 나타날까요? 왜 나타나죠? 이거는요. 여러분들. 여성을 보호하는 시스템인데 여성 보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성은 출산의 능력 있죠. 여성은 출산의 능력 있죠. 출산의 능력. 그렇죠. 여성은 출산의 능력 있고요. 이 출산의 능력 때문에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의미하는 건 바로 노동력이에요. 즉 고대 국가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사람은요. 항상 경제적 재화로 환산할 때 노동력의 의미를 띠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노동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챙겨주고 지켜준다라는 개념은 경제적 재화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 손실을 예방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취수혼이고요. 이 취수혼은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매우 활발한 국가에서는 폭넓게 나타나요. 왜? 전쟁에서는 남자가 죽을 확률이 매우 크죠. 전시에 사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전시국가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천왕 무렵에 폐지됐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취수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회생활에서 백제에 대한 얘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일단 왼쪽 지도 먼저 볼게요. 왼쪽 지도. 요서. 그리고 산둥반도. 여기가 산둥반도고요. 일본의 큐슈라고 돼 있죠. 지금 누가 뻗어나가고 있죠? 화살표에 주목하십니다. 누구? 백제가 지금 뻗어나가고 있죠. 이건 언제죠? 4세기. 4세기. 백제 어느 왕 때? 근초고왕 때가 되겠죠. 그러면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은 매우 활발한 대외 진출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땡겨 쓸게요. 요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고대 해상 상업 세력권을 장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대 해상 상업 세력권을 장악했다. 됐죠? 고대 해상 상업 세력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때 이렇게 백제는 요서지방과 산둥반도와 큐슈까지 진출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한 나라였다. 이 고대 해상 상업 세력권 장악을 선생님들은 다소 논쟁이 있기도 했어요. 식민지 개척의 역사를 볼 거냐? 정치적 식민지라기보다는 상업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 백제가 한중일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임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최근에는 후자의 견해가 좀 더 강하고요. 어쨌든 백제는 매우 활발하게 번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때가 바로 전성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사실 이제 요서라고 할 때는요. 어느 동네를 얘기하냐면요. 조금만 풀어 얘기하면 제가 옆에다가 이제 간단히 한국사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지도를 간단히 도해화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면요. 이게 이제 한반도가 되겠죠. 여기를 보통 우린 연해주라고 해요. 그리고 요 위쪽을 만주라 그러고요. 여기를 우리는 요동반도라고 하죠. 자, 요동반도를 관통하는 강이 흘러요. 이게 이제 뭐냐면 랴오허 강이라고 해요. 이름하여 요하라고 하죠. 이 요하를 경계로 동쪽을 요동지방, 서쪽을 요서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일대가 바로 요서가 되겠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이 지도는 우리가 나중에 혹시 독립운동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그때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여기 어디? 연해주, 북간도, 남만주, 북만주 이렇게 계속 얘기가 돼요. 그래서 백제 전성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당연히 전성기 때는요. 보시다시피 중국으로 활발하게 교류가 시작됐고요. 중국의 왕래가 많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백제의 중국하고의 왕래를 보여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다? 중국 양나라 때 사신의 그림, 네, 백제 사신입니다. 양직공도라는 책에 백제 사신의 그림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직공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의복과 관련된 전공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의복만 보고 세련되어 뛰어나요 이렇게 보긴 힘들지만 양직공도에 나타나 있는 백제 사신의 의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대 다른 나라의 사신과 비교할 때 매우 세련되며 창조적이었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양직공도가 자료로 많이 쓰이기도 하죠. 자, 뒤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을 한번 보죠. 법률. 우리가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정리할 때요. 법률에 대한 얘기를 꼭 하게 돼 있어요. 자, 가십니다. 반역한 자는 죽여라. 그 가족을 몰수한다. 살인한 자는 노비 3명으로서 속죄케 한다. 관인으로서 자, 재밌는 게 뇌물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도둑질하를 한 자는 3배를 추징하고 이어서 종신토록 금고에 처한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요.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는데요. 백제가 다른 나라하고는 다소 다른 면이 있다면 뭐? 뇌물죄 규정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상당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뇌물죄가 있다는 걸 좀 봐두시면 재미가 있고요. 재밌는 건 또 뭐냐면요. 이게 있어요. 네. 자, 백제 같은 경우에 간음죄가 있어요. 간음죄. 예, 간음죄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양성평등의 시대가 열린 건 불과 얼마 안 되죠. 당연히 그대로 가면 갈수록 여성은 핍박받았고 수탈당했고 차별받죠.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료에는 지금 안 들어있지만 백제의 간음죄는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여성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게 또 특징이죠. 여성에게만 적용된다. 예, 그래서 남편 집에 노비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음죄 처벌 규정이 있는데 여성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게 또 상당히 이채롭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백제의 법률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 진행 한번 해보죠.